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주차 조선 후기 회화에 대해서 배워볼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조선 후기는 미술사에서 보자면 1700년대부터 1850년의 시대를 조선 후기의 미술사라고 규정을 합니다. 자, 조선 후기에 우리가 배워볼 화가들은 일단 첫 번째로 정선이라는 화가와 강세왕이라는 화가, 김홍도, 신윤복, 그 다음에 김득신이라는 화가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이 중에서 김홍도와 신윤복은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작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상대적으로 조금 덜 유명한 작품을 같이 보면서 이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자, 그럼 우선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조선 후기 화풍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여러분, 조선 후기는 굉장히 예술적으로 진보를 했던 시대예요. 그 앞선 조선 전기나 중기에 비해서 국가적 차원의 문예 중흥 동모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나라가 풍요롭고 잘 사는 시대에 당연히 예술도 함께 발전을 해서 영조, 정조 중심으로 문예진흥 정책 사업을 추구해서 수준 높은 예술가들이 발굴이 됩니다. 이때 그래서 황금 시대에 김홍도와 신윤복 같은 위대한 화가들이 탄생했던 것이고요. 또한 그 바탕에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농업과 수공업의 발달에 따라서 경제적 발전이 일단 있고 그거에 따라서 감상화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넉넉해진 풍요로워진 상황에서 사람들은 조금 더 예술적인 걸 소비하고 그 다음에 감상화를 더 구매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 중 하나는 현실 참여와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실학사상이 이때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문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본받고 그거를 중국에 있던 학문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용적으로 살고 이거를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주체성이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의식이 확립이 되고 한국적인 화풍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따 이 한국적 화풍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가 중 한 명이고 이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정말 이 사람으로서 이 조선 후기를 완성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선이라는 우리나라 조선 후기 문인 출신 화원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은 금강전도라는 작품입니다. 1734년에 제작이 됐다고 하고 지본 담체, 그러니까 종이에 수묵과 연한 담체로 채색을 했습니다.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가로는 94.5cm에 세로가 130.8, 그러니까 가로가 100cm가 약간 안 되고 세로가 130, 약간 100cm보다 약간 긴 사이즈니까 그렇게 큰 작품은 아닙니다. 이거는 삼성미술관인 리움에서 이 작품을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은 조금 더 선생님이 확대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금강전도라는 거는 금강산의 그 모습을 전도, 위에서 조망한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그 표현을 한 거예요. 금강산의 정교를 부감법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부감법이 비슷한 말이 조감법이에요. 그래서 조감법은 새가 본 것처럼 위에서 이렇게 조망을 했다 이 뜻이고 부감법 또한 높은 곳에서 아래로 본 듯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그런 기법을 사용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금강산의 전 구도를 원형으로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하나의 큰 화면이 이렇게 동그란 원 모양의 이렇게 구도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구도를 설정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법들이 숨어 있고 실경산수, 진경산수의 토대를 닦은 그림입니다. 우선 여러분 진경산수에 대한 말을 일단은 알아듣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더 자세한 개념에 대해서 풀어볼까 합니다. 우선 이 금강전도는요 여러분 두 가지의 대비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이렇게 바위산, 그러니까
이렇게 뾰족뾰족 거칠게 솟은 암산을 표현을 하고요. 요거는 이렇게 붓을 잡고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 그었겠죠. 쭉쭉쭉쭉 내려 그은 수직준을 활용했다고 하고요. 수직으로 쭉쭉 그었다 해서. 그리고 이와 대비적으로 옆에 아주 푸릇푸릇하고 아주 부드러워 보이는 요 토산, 그러니까 흙이 많은 요 산은 피마준과 미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피마준은 요렇게 부드러운 소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준법이에요. 그리고 미점은 콕콕콕콕콕콕 점을 찍어서, 자,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콕콕콕콕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 푸르른 울창한 숲을 표현하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쭉쭉 내려 긋는 수직준과 그 다음에 부드러운 피마준, 그리고 톡톡톡톡 점을 찍어서 만드는 미점준을 활용해서 부드럽고 뾰족한 요 느낌을 대비해서 표현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금강전도는요, 여러분, 되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이 동그라미는 태극 모양을 상징화했다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흑백의 대비, 이쪽은 흑색, 이쪽은 백색, 이런 식의 대비고 있고,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표현했다라고도 평가를 듣는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금강산이 어디 있는 산인지 일단 혹시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구글에서 이미지를 찾아왔습니다. 우선 여러분, 금강산은 여기 동학금강산이라고 해서 일단은 우리나라에도 조금 걸쳐 있지만 북한 쪽에 조금 더 많이 걸쳐 있는 산이에요. 자, 구글에 금강산 이미지로 쳤을 때 나오는 그 사진들이에요. 정말 여기에 나온 것처럼 사계절이 아름다운 명산, 그리고 세계적 휴양지로 그렇게 금강산이 평가가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아까 그 정선이 쭉쭉쭉 그은 수직준 기억이 나나요? 맞아요. 선생님도 가본 적은 없지만 사진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뾰족뾰족한 바위산들이 눈에 띄지 않나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옆에는 밑점준과 피마준을 이렇게 사용해서 부드러운 느낌도 같이 있었죠. 여기 아래에 보이는 낙엽들, 그리고 이러한 푸릇푸릇한 이러한 잎들이 정말 수직준과 그 피마준, 밑점준의 대비적인 활용이 그림에서 1700년대에 정말 그대로 조선시대에 표현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선 여러분,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의 대가였어요. 진경산수,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진경산수화란 도대체 뭘까요? 자, 진경산수화라는 것은 정선이라는 사람이 창안을 했어요. 직접적으로 만든 산수화풍을 창조를 한 거고요. 실제 하는 명산 승경을 소재로 했다. 그러니까 어디 가상 속에 우리 조선 전기 때 배웠던 그림 기억나나요? 몽유도원도가 있었죠. 거기는 실제하지 않는 가상의 세계였죠. 그런데 이 진경산수는 실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직접 가볼 수 있는 그런 실존적으로 존재하는 명산 승경을 소재로 해서 그 특징을 창의적이고 자주적이고 현실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해서 진경산수화라고 합니다. 이 진하고 경자가 진실한다 해서의 진자와 경치의 경자를 써서 진실된 경치를 묘사한 산수화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다 자세히 더 나와 있죠. 진경이라는 것은 실경과 달리 경치의 본질, 진실까지 포함한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가 경치를 보고 느낀 감동과 환희까지 그림 속에 솔직하게 표현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여러분 금강전도를 크게 본 것도 알겠지만 이 금강전도 안에는 또 다른 무수한 것들이 숨어져 있어요. 작은 돌도 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사이에 보면은 지금 여기에선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화면에선 정자 같은 것도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사람이 묘사되면 정말 작겠죠. 이런 것처럼 그 작가가 금강산을 정말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람을 하고 그 경치에서 느낀 그런 감동과 환희, 진실까지 표현한 것이 바로 진경산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경산수와 리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금강전도의 작품은 대한민국의 국보입니다. 국보 제217호에 지정이 되어 있어요.
영조 10년 1734년에 내금강의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정선의 유명한 작품 중 하나를 살펴볼 그림은 바로 인왕제색도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굉장히 꽤 유명한 작품이어서요. 자, 한번 캡션을 같이 볼까요? 1751년에 제작이 되었다고 하고 지본 수묵 마찬가지로 종이의 수묵으로 제작이 됐고요. 리움미술관에 마찬가지로 이런 국보가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국보 제216호에 소장이 되어 있고, 정해져 있고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비 온 뒤에 인왕산을 그린 산수화입니다. 여러분, 인왕산이 어디에 있는지 아나요? 맞아요, 여러분. 혹시 경복궁에 즐겨 간 사람들이나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이나 그 근처에 미술관들을 많이 가본 사람은 단번에 딱 알 거예요. 아니면 인사동에 가본 친구들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종로 그쪽 근처에 있는 산이 바로 인왕산이에요. 그리고 이 인왕산에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청와대도 있답니다. 자, 이 그림 인왕제색도는 더 설명을 이어서 가자면 정선이 그의 나이 76세 때 그린 그림입니다. 상당히 나이 든 노인일 때 그린 그림이죠. 이때는 친구의 병이 낫기를 기원하면서 그 기원을 담아서 제작을 한 그림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이 친구는 그림이 완성된 지 4일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인왕제색도가 왜 그렇게 유명하고 대단한 그림인가? 자, 일단 그림을 전체적으로 한번 감상해 볼까요? 자, 그 그림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비 온 느낌이 진짜 낭낭하게 드는 게 비 올 때 보면 안개가 자욱해 낀 느낌들 있죠? 이러한 안개의 느낌들을 일부러 종이에서 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종이 자체에 여백을 남겨두고 반대로 그렇게 촉촉하고 비 온 뒤에 촉촉하게 젖어 있는 그러한 나무들과 그런 산들의 느낌은 아까 마찬가지로 밑점준과 비슷하게 이렇게 붓을 눕혀서 이렇게 툭툭툭툭 찍었죠. 그래서 이렇게 촉촉한 분위기의 나무들을 표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인왕상의 특징 중 하나는 암산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높게 솟은 봉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자, 실제적으로 인왕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비교해보면서 정선이 어떻게 1700년대에 이거를 표현했는지 같이 봅시다. 자, 지금 선생님이 띄워주고 있는 사진이 인왕산의 실제, 지금 현재에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높은 봉우리의 암산과 촉촉한 분위기의 이러한 숲풀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죠. 자, 직접적으로 한번 같이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정말 조선 후기에 그대로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는 인왕산의 모습을 정말 잘 담은 진경산수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또 다른 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볼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화가 중 한 명은 강세황이라는 화가입니다. 이 화가는 1731년부터 1791년까지 살았다고 전해지고요. 문인이었어요. 화원이 아니라 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홍도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김홍도의 스승이었어요. 그리고 자, 보면은 이 지금 위에 있는 이렇게 뜨어 있는 그림, 이 작품이 강세왕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인데 영통동구도 영통동에 들어가는 입구를 그렸다 해서 영통동구도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18세기에 종이 바탕에 수묵과 담채로 그렸다고 하고요. 이 작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용산에 있는 그 국립중앙박물관 맞습니다. 자, 그럼 강세왕은 어떤 사람이었냐? 강세왕은요, 여러분, 시서화가 모두 뛰어난 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재다능한 거죠. 시도 잘 쓰고,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린 그런 뛰어난 문인이었고요. 한국적 남종화풍의 정착과 뛰어난 식견과 안목으로 18세기 대표적인 감식가로 활동해서 화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조선 후기의 특징 중 하나가 감상화의 수요가 증가를 했다고 했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18세기 대표적인 감식가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직접 그림을 제작할 뿐만이 아니라 그림을 평가하는 역할도 톡톡히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양화, 한국화들을 보면
그림뿐만이 아니라 요렇게 위에 요렇게 글씨가 써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요런 거를 감식하고 감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러한 글들은 자, 작가 본인이, 화가 본인이 그림에 대한 감상평을 쓴 것도 있고요. 또한 그림을 돌려서 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세왕의 그림을 그 제자인 김홍도가 감상을 했어요. 그럼 그 옆에 뭐라 쭈룩쭈룩 옆에 같이 감상평을 쓰고 도장을 꽝 찍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2의 창작자가 돼서 이 그림에 대한 또 다른 평을 남기는 거예요. 그 글씨, 그 평 자체가 하나의 그림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동양화나 한국화를 이렇게 분석을 할 때, 그 작품의 진품 여부를 따질 때 이 감상평, 그 다음에 이 도장, 찍은 직인, 그런 날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나와 있는 다른 말 중에 한국적 남종화풍의 정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여태까지 조선 전기, 중기 이때까지도 중국의 화풍을 그대로 모방해서 많이 그렸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남종 화풍이라는 화풍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수용한 게 아니라 한국적으로 뭔가 조금 다르게 변형을 하고 조금 더 작가 본인의 색채를 더 거기에 첨가를 했다라고 하면서 한국적 남종 화풍을 정착시켰다라는 평을 듣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영통동구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강세왕이라는 작가는 이 문인은 담백한 필치와 먹빛의 다양한 변화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담백하죠, 그림이. 왜냐? 색깔도 조금씩 들어갔지만 이러한, 자 위에도 봅시다. 이렇게 담백하게 표현한 먹빛과 여기에 조금씩 색을 쓴 게 보이나요? 이렇게 색은 또 가운데에 집중시키면서 가에 빠지면서는 수묵으로 담백하게 먹으로만 칠하면서 이 그림의 전체적인 조화, 그리고 이렇게 중앙에 이 부분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면서 산수, 인물, 화조, 사군자 등 다양한 주제를 표현했다. 자, 여기서 재밌는 사실 몇 군데 같이 감상하면서 발견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영통동구도에서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나요, 여러분? 맞아요. 여기 이렇게 조그만하게 개미처럼 이렇게 있죠. 앞서가는 선비와 뒤따라가는 시동이 이렇게 개미처럼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표현될 건 다 표현되어 있어요. 조그맣게 표현이 되더라도 이 선비가 조그만한 이렇게 짐을 이렇게 지고 있는 거랑 나귀의 모습, 나귀의 이런 네 다리까지도, 그리고 시동의 조그만한 모습까지도 표현될 건 다 표현이 되어 있다. 그만큼 섬세하고 이렇게 꼼꼼하게 표현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선생님이 빨간색 짝대기를 그어놨는데, 자, 이게 뭐냐? 음영법이 사용됐다. 이 그림의 대표적인 기법 중 하나입니다. 자, 이 송도 기행첩 중 하나에 실려 있는 영통동구도는 여러분 고려의 수도였던 송도를 강세왕이 이렇게 여행을 하고 관람을 하면서 자신의 그런 경험들을 기록을 한 그림 중 하나예요. 오관상 영통동으로 향하는 길목 풍경을 그렸는데 음영법이 사용됐다. 말 그대로 음영, 그러니까 그림자 영에다가 그렇게 그 밝고 어두움 음영 할 때 그 음영이어서 이렇게 먹으로만 표현된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명암이나 그림자를 표현한 듯한 그런 시도가 사용되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강세왕의 또 다른 정말 유명한 자화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 중기 때는 자화상 하면 누구 생각했었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맞아요. 윤두서의 자화상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강세왕이라는 문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이 정말 엄청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화상, 전신자화상을 남겼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강세왕의 자화상은 현존하는 자화상 중에서 유일하게 전신을 다 그린 작품이었어요. 윤두서의 자화상도 반신 정도를 그렸었죠. 의복을 이렇게 같이 그려서. 그런데 강세왕의 자화상은 머리부터 자기 발끝까지 전신을 모두 다 그린 자화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화상의 특징 중 하나가 여기에 중요하게 써져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머리에는 관모를 쓰고, 관모라는 거는 우리가 이 사람이 문인 듯이 정치에 우리가 그 왜 사극 같은 데도 보면은 일할 때 그 관료들이 쓰는 모자, 그러니까 관모라고 하죠. 관모를 썼는데 아래에는 외출복을 입었어요. 뭔가 맞지가 않아요. 외출복이라는 건요, 여러분, 그 자신이 궁궐에 출퇴근할 때 입는 그런 옷이 아니라 집안에서 잠깐 밖에 나갈 때, 그럴 때 편안하게 입는 그러한 옷을 말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옷과 모자에 괴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자, 이 뜻입니다. 나의 마음은 살림에 있으나 이름은 조정에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세속에서 떠나서 자연 속에 살고 싶으나 내 이름은 조정에 올라가 있다. 이런 모순적인 그런 현상을 이렇게 자화상에서 모자와 외출복을 이렇게 약간 그 모순적으로 그림으로써 표현을 한 것이랍니다. 자, 대한민국 보물 제591호에 속해 있고요. 마찬가지로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사자성어로 자화자찬,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익히 알고 있겠죠? 자, 이 한자가 서사하는 것처럼 뭐냐? 자신이 그림을 그리고 자신이 찬문을 쓴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이렇게 칭찬을 자기 스스로 하는 거를 자화자찬이라고 하죠. 자, 이 그림이 바로 자화자찬에 해당하는 그림입니다. 강세왕 스스로가 본인의 자화상을 그려놓고 옆에 찬문, 여기 이렇게 찬문을 자신 본인이 썼어요. 뭐라고 썼냐? 여기에다가 이 내용을 바로 찬문으로 썼는 것이랍니다. 그 마음, 나의 그 마음은 살림에 있는데 나의 몸은 조정에 있다. 이 뜻을 이렇게 찬문에 썼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왼쪽에 뜨는 건요, 여러분. 강세왕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그 섬세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표현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정말 똑같지 않나요? 자, 이 오른쪽 그림은 강세왕이 본인 스스로 그린 자화상이고 왼쪽은 이명기라는 화원이 당시 그린 강세왕 초상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겠죠. 일단 얼굴이 정말 똑같다. 진짜 딱 이렇게 생겼나 보다. 우리가 정말 섬세하게 표현했나 보다를 첫 번째로 추측할 수 있고, 모자와 옷을 제대로 갖춰 입으면 왼쪽과 같이 표현을 했었어야 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정식적으로 조정에 출퇴근할 때 복장인 거죠. 오른쪽은 적합한 복장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늦게 띄어놨지만 아까 자화자찬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하자면 여기 이 찬문에 써여져 있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문답을 했어요. 저 사람이 누구인가? 수염과 눈썹은 새하얀데 머리엔 오사모를 쓰고 몸에는 야복을 걸쳤구나. 가슴에는 1000권의 서책을 품었고 그만큼 자기 지식이 똑똑하다는 거겠죠. 붓의 힘은 천하의 5명산을 흔들만 하지만 내가 그리면 천하의 5명산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어찌 알겠는가? 라고 하면서 자신의 찬문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정말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강세왕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보여볼 또 화가 정말 유명하고 정말 천재적이었던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화가 중 한 명이죠. 우리 김홍도. 단원 김홍도 화원인 김홍도는 여러분, 선생님이 몇 작품을 오늘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뭐 씨름도라든지 서당도 이런 것들은 일부러 안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처음 봤을 만한 그리고 뭔가 익숙하지 않을 만한 그림들을 가져왔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러분 눈앞에 처음 보여지는 이 작품은 군선도라는 작품이에요. 마찬가지로 삼성문화재단 리움미술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고요. 1776년에 제작이 되었다고 하고 575.8에 132.8 그러니까 가로가 5m가 넘어요. 길이가. 이게 병풍 형식이어서 가로로 상당히 긴 그림입니다. 세로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짧죠. 종이에 수묵 담채로 제작이 되었고요. 대한민국의 국보입니다. 국보 제139호입니다. 자, 일단 김홍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김홍도는요, 여러분,
문해부흥기인 정조시대에 활약한 화가로 풍속화가 지녀야 할 기록성과 사실성은 물론 창의성과 해학성을 곁들여서 속되게 어떻게 보면 천하게 느껴질 수 있는 풍속화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한국적 풍속인물가의 대가라고 평을 듣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앞에 선생님이 가져온 군선도는 어떤 작품인지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러분, 이 군선도는요, 도석인물화 중 하나입니다. 도석인물화는요, 여러분, 도교의 도자, 그리고 석가모니의 서자라고 해서 도교와 불교에 관련된 그런 인물상을 그린 그림을 도석인물화라는 장르 중 하나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8폭의 병풍 그림, 요렇게 긴 병풍 그림이에요. 그리고 세세의 족자로 분리되어서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장면은 그럼 어떤 장면이나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등장하는 인물들은 도교의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서왕모라는 그러한 사람의 생일에 초대받아서 가는 신선들의 무리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시선들을 따라 한번 쭉 가볼까요? 보면 자,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무리가 이동하는 게 보여지죠. 맨 앞에 앞장서는 그 인물과 점점 뒤따라오는 인물들이 조금 더 인물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조금 더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 배경이 생략되고 감정이 살아있는 인물의 묘사가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갈수록 인물의 수를 점차 줄여서 시선이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배경을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감정이 살아있는 인물의 묘사,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서왕모의 생일 파티에 초대되어서 가는 건데 그 주변 경치가 뭐 바다도 있을 수 있고 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경치를 다 생략을 해버리고 이 신선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일부러 인물에 집중해서 표현을 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감정이 살아있는 인물의 묘사, 요거는 자, 보세요. 이렇게 조그만하기지만 김홍도는 상당히 인물화를 제작을 할 때 그 각각의 인물의 표정을 요렇게 살렸어요. 지금 보면 어떤 동작을 하고 있고 누가 관심이 있고 누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찬찬히 다 보이죠. 이러한 특징들이 바로 김홍도의 인물화의 특징 중 하나랍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두 번째로 김홍도의 작품에 대해서 소개할 작품은 바로 오원 아집도라는 김홍도의 작품입니다. 자, 김홍도의 오원 아집도 작품은 여러분, 단원이 김홍도가 문사들, 다른 선비들과 어울려서 풍류의 한때를 즐기는 광경을 직접 사생한 것으로, 그러니까 직접 사생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직접 다른 시간에 스케치를 뜨고 그때 완성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그리고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직접 사생한 것으로 술을 마시고 글씨를 쓰고 검은 고를 타고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는 각 장면을 취흥이 도도한 가운데 그림. 그러니까 선비들이 이렇게 같이 풍류를 즐기고 놀고 이렇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담은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집도라는 뜻은 자, 이 뜻을 말합니다. 형식이 정해지지 않은 선비들의 모임을 그린 그림. 자, 아회도와 아집도가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맑을 아자에 모을 집자, 그림 도자를 써서 맑은 선비들의 모임이다 라고 해서 아집도, 아회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그림은 김홍도의 그 진경산수 그림입니다. 정선만 앞서 소개한 정선이라는 그러한 그 문인만 진경산수를 그린 게 아니라 김홍도도 우리나라에 실제하는 진경산수를 그렸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 보이는 게 총석정도라는 김홍도의 작품입니다. 총석정도라는 작품입니다. 자, 총석은 어디냐? 북한, 강원도, 통천군, 통척읍, 동해 해안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있으면 북한에서 요 정도 동쪽 이쪽을 말하는 거겠죠. 동해 해안선과 금강산의 북쪽에 있는 명승, 그렇게 그런 정말 바위가 우리 아까 금강산 살펴봤었죠. 바위산의 그런 뾰족뾰족한 그런 유명한 여행지라고 합니다.
총석정은 이 중에서 가운데 세워진 정자를 뜻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주상절리로 이루어진 바위 기둥들과 절벽을 일컫습니다. 관동 8경 중 1위에 속했고 북한의 천연기념물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총석정, 정자, 이 오른쪽 그림에서 발견하셨나요? 자, 바로 여기 이렇게 숨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총석정을 그린 총석을 묘사한 그림이다 해서 총석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김홍도의 총석정도를 또 보는 것처럼 김홍도는 풍속화나 아까 우리가 아회도, 근선도 이런 인물화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풍경도 너무너무 생생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실제하는 이런 풍경을 정말 잘 사생을 했다. 진짜 뛰어난 실력의 화가였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선생님이 직접 가져온 사진은 실제 총석정 이 일대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참고하면서 한번 같이 봐주세요. 자, 그리고 김홍도의 마지막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익숙하지 않은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할까 하는데 여러분 요 그림은 바로 기로세련계도라는 김홍도가 나이 60에 그린 그림입니다. 자, 다시 선생님 써볼게요. 기로세련계도. 기로세련계도라는 그림입니다. 단원의 마지막 대작으로 개성에 있는 노인 84명이 송악산 아래에 있는 만월다에서 개회를 벌이는 장면. 그러니까 이제 풍악을 올리고 뭔가 이렇게 큰 행사를 벌이고 있는 장면을 그린 것으로 윗부분은 여기 윗부분은 진경산수로 이렇게 산수화를 절경 있게 그렸고 아랫부분은 풍속화와 기념화가 복합적으로 둘이 결합된 그런 형식의 그림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이 기로세련계도를 확대한 작품을 가져왔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풍경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네모의 하나의 그 열을 이루면서 이렇게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음료를 파는 시동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비들이 이렇게 쭉 앉아있죠. 자, 근데 이렇게 여기 아래를 한번 살짝 보세요. 자, 시선을 차례차례로 옮겨서 이 사람,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사람 한번 볼래요? 여기 앞에 보면은 너무 많이 마셨어. 그래가지고 비틀비틀 휘청휘청 거려서 옆에 사람이 부축해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은 이제 초대받아서 안으로 이제 들어가려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여기 옆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타고 이렇게 행사장에 막 도착한 사람들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더 위에 보면 이렇게 음식을 나르는 아낙네들도 보이고요. 정말 그 당시에 정말 행사를 아주 생동감 있고 정말 실제적이고 그 묘사 하나하나, 인물들의 그런 모자 하나하나, 동작 하나하나가 정말 세심하고 이렇게 더 간결하고 정말 생동감 있게 표현할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잘 그린 대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우리가 조선 후기에 배워볼 아주 대표적인 김홍도와 쌍벽을 이루는 화가죠. 신윤복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신윤복의 그림은 월화정인이라는 그림입니다. 지본 채색 종이에 그 수묵과 채색으로 담채로 완성이 되었고요. 28.2에 35.6cm로 굉장히 작은 크기의 그림이에요. 30cm 자를 상상해보면 이 그림이 어느 정도 작은 그림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일단 신윤벽은요, 여러분 해원 풍속 화첩이라는 화첩을 통해서 경제 발달과 도시화에 따른 도시 한량과 기녀 등의 애정과 풍류 등을 섬세하게 표현을 합니다. 김홍도와 다른 점은 여러분, 김홍도는 뭔가 해학적이고 뭔가 웃음을 주고 이렇게 이렇게 풍속화를 세학성을 담아서 표현을 했다면 신윤복의 풍속화나 인물들을 보면 정말 선이 고와요. 선이 곱고 색채가 진짜 눈에 띄고 인물들의 특히 눈을 보면은 정말 눈이 아주 섬세하게 샥 이렇게 빠져 있어요. 눈이 여기 앞에 있는 인물들의 눈만 봐도 그렇죠. 선으로 정말 싹 그은 듯한 눈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또 다른 특징은 김홍도가 배경을 주로 생략한 반면에 신윤복은
산수, 가옥 등을 배경을 같이 표현을 했고요. 섬세하고 유연한 철선묘라는 뜻은 여러분, 철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철의 선과 같은 그렇게 이 굵기가 변화가 없는 이렇게 쭉 뻗은 그런 선을 썼다라고 해서 철선묘라고 합니다. 산뜻한 채색의 활용을 통해 자신만의 풍속화 양식을 마련했습니다. 소담스러운 한국 여인의 아름다움을 효과적으로 묘사를 했다. 그러니까 화려한 그런 묘사보다는 소담스럽고 뭔가 한국적이고 그러한 미를 정말 잘 표현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또 중요한 점은 또 여기 있습니다. 당시 변화된 조선 후기의 사회의 속태, 그러니까 뭔가 이런 여인과 그 사내들의 그런 여인 그 애정 행각 장면이라든지 이러한 풍경들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유교적 도덕률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하고 과감한 묘사를 추구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자, 여기 월화정인에 써져 있는 글귀가 참 서정적이고 좋은데 어떤 글귀가 써져 있는지 같이 봅시다. 자, 달빛이 침침한 한밤중에 두 사람 마음은 두 사람만이 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달빛이 이렇게 침침하게 어둑어둑한 이런 공간 안에서 이 두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지만 두 사람뿐이 알 수가 없겠죠. 이러한 서정성이 깊은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신윤복의 두 번째 정말 유명한 그림 중 하나죠. 단오풍정이라는 그림입니다. 28.2에 36.5.6 마찬가지로 작은 크기의 그 화첩에 들어간 그림이에요. 단오날에 그네 타기를 하러 나온 여인네들이 시냇가에 그네를 메고 몸을 씻으며 즐기는 장면을 묘사를 했고요. 이 동자승들이 참 유명하죠. 이 바위 틈에 숨어든 요 두 명의 동자승들이 이렇게 벗은 여인을 보면서 키득키득 즐거워하는 모습을 그렸고요. 화면에 황건부거린 지점, 자 어디죠? 여기죠. 자 여기 이 지점에서 다홍치마에 반회장에 노란 저고리를 입혔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맨 처음에 시선을 딱 봤을 때는 요 다홍색 치마에 노란 저고리, 요 여인이 가장 눈에 먼저 띕니다. 이 여인이 가장 눈에 먼저 띄고 그 다음에 주변 인물이 서서히 눈에 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 시선은 여기로 빠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견하는 게 이 동자승이에요. 얼마나 배치를 정말 효과적으로 잘 배치하고 색감도 의도적으로 썼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풍속화가 중 한 명인 김득신이라는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자, 호는 긍제이고요. 1754년부터 1822년까지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화원이었어요. 그 문인이 아니라. 자, 이 그림 많이 봤죠, 여러분? 자, 제목은 야묘도추. 자, 야묘도추. 들고양이, 야묘, 도추. 병아리를 훔치다. 그러니까 도둑 맞았고 병아리를 훔쳤어요. 들고양이가 여기 입에 병아리를 물고 도망가고 있죠. 자, 18세기 후반에 제작됐고 22.4에 27cm. 마찬가지로 작은 그림이에요. 보물 제 1987호 풍속도 화첩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간송미술관에 속해 있습니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김득신이라는 화원은 김홍도의 영향을 바탕으로 간단한 주변 환경, 그러니까 이런 가옥들, 그리고 이러한 소도구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특유의 현장감을 살려 그리는 개성적인 화풍의 화원이라고 하는데, 자, 이 그림 너무너무나 웃겨요, 여러분.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죠. 자, 시선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세요. 일단 평화롭게 자리를 짜고 있던 이 그 두 부부의 집에 어디선가 들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탁 하고 이 병아리를 채가요. 그래서 그 놀란 마음에 여기 암탉은 눈이 빨개져가지고 이렇게 쫓아가고 있죠. 근데 역부족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란 이 아저씨는 자기가 쓰고 있던 모자도 벗겨진 채도 모르고 이렇게 쇼옥 하고 벗겨졌죠. 모르고 담뱃대로 이 고양이 녀석을 이렇게 탁 잡으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요. 우당탕탕 지금 넘어졌죠. 이미 넘어졌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리고 뒤따라 부인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영감이 넘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이렇게 한마디의 코미디 장면 같죠. 이런 것들을 정말 적절하게
현장감과 생생함을 살려서 제작한 풍속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창한 봄날 평화롭게 자리를 짜는 부부의 일상을 파괴하고 탄건이 굴러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장죽으로 고양이를 후려치는 장면. 일순간에 벌어진 한때의 소동을 표정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그려낸 풍속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지영쌤이 여러분들한테 오늘 미술관이 소개하고 싶은 미술관은 삼성재단이 설립한 리움 미술관입니다. 가본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이 리움 미술관은요, 여러분, 용산구에 있습니다. 이태원길에 있고요. 한간직역에서 조금 걸어가면 이렇게 언덕배기 위에 이렇게 리움 미술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 리움 미술관은요, 여러분, 삼성문화재단에서 만든 사립미술관이에요. 삼성이 세웠어요. 삼성그룹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의 리와 뮤지엄의 엄을 따서 리움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건희 회장의 부인이 홍라이가 관장이었는데 재작년, 그러니까 2017년부로 사퇴를 했고요. 한국 고미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말 전통 미술에 심취했던 이 회장이 정말 국보급의 작품들을 많이 모아서 한국 전통 미술과 현대 미술 양쪽에서 콜렉션들이 아주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콜렉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보만 36개, 보물이 96개가 소장되어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에 소개했었던 정선의 금강전도, 이러한 그림들도 다 리움 미술관에 있었죠. 자, 정선, 최북, 강세왕, 김홍도, 김정희의 작품들 뿐만이 아니라 고려청자, 조선백자, 분천사기 등 엄청난 전통미술 컬렉션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다른 리움 미술관의 전경 중 하나예요. 아까 본 그 거미 이 마망 시리즈인데 이거는 그 또 굉장히 유명한 서양 현대 미술가 중 한 명이죠. 그 자, 생각이 났습니다, 선생님이. 루이스 부르주아라고 하는 여성주의 페미니즘 미술가 중 한 명인데요. 그 미술가의 거대한 거미 작품이 리움 미술관 앞에 전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다른 시리즈 여기에 보면은 칼더의 조각 작품 모빌도 설치되어 있고요. 또 다른 작품도 앞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 미술도 다양하게 있는 미술관이 바로 리움 미술관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꼭 한번 방학 때나 여유가 있을 때 리움 미술관에 가서 전시를 구경하는 것도 참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조선 말기의 후기 말고 후기 이후의 조선 말기 회화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개학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